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이들입니다. 로렌스 J. 브라운시가 쓴 상호주관적 과정과 무의식이라는 책 중에서 오늘은 4장입니다. 비혼의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의 이론은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는 이론이죠. 우리 임상 현장에서 담아주는 것, 담기는 것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알파 요소, 베타 요소, 그 다음에 알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타 요소 먼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베이비였을 때 경험을 하지요.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느낍니다. 정서들을 느낍니다. 불쾌함도 느끼고 행복한 것들을 느끼는데 이 어떤 것들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소화하지 않은 채로 날것인 채로 그 감각, 인상과 정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베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화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경험 속에서 누적되어져 있죠.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베타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타 요소들은 프로이드가 말한 그 원시적 정신에서 막 우리 사람들 불쾌한 것들 벗어내려고 하지요. 던져버리려고 하지요. 벗어내려고 추구하는 어떤 축적된 자극들, 불쾌한 자극들, 이거의 등가물이라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걸 자꾸 내보내려고 하죠.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이걸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정신욕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 표상들인데 이게 이제 마음의 투사적 동의시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제 베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던져내버리지요. 축출해서 우리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제는 프로이드가 불쾌함을 환경에로 던져버려서 비워내는 순수한 쾌락자라는 개념에서 암시했던 그런 기제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를 우리 비혼이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잘 다듬어서 자신의 이론을 전교해 나갔죠. 자, 알파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요소는 행간을 잃는 것에 의해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기능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지닌 이야기와 은유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고의 구성 요소들은 베타 요소들이 알파 기능에 의해서 변형된 알파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기능에 의해서 소화되어진 것들, 언어화된 것들, 의미화된 것들, 상징화된 것들을 이렇게 알파 요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걸 만들어내는 알파 기능이겠죠. 이 알파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그 경험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은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언어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알파 기능들이 파괴되어졌을 때 우리가 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 알파 기능들이 잘 발달되어 나가는 게 이것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치료자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파 기능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기능은 경험의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최상의 자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경험하죠. 불쾌한 것들, 아이들은 아직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것들, 불안하다는 것들, 공포스러운 것들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기 이 경험에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최상의 자아 기능, 이것들의 어떤 정서적 의미를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하는 이 자아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기능은 현실 원리에 근저에 있는 기제이며 또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 원리가 있죠. 쾌락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원리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게 충족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똥 쌀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실 원리에 따라서 대변은 나이가 어느 정도 크면 화장실에 가서 보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놓아야 된다는 현실 원리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죠. 공격성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밉다고 해서 동생 막 꼬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현실 원리를 따라서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현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 경험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변형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기능은 현실 원리,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 원리의 근저에 있는 그런 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파 기능은 1차 과정과 2차 프로이드는 1차 과정과 2차 과정은 모두
작용을 위해 상징적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알파 기능에 의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현실 원리의 출현을 현실의 요구가 정신기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현실 원리가 들어오니까 이 현실 원리가 우리 정신에 조금 참아 기다려 이렇게 정신기구에 압력을 행사하죠. 이러면서 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사고하는 능력들이 발달되어져야 되겠지요. 비욘도 이런 사고의 발달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으로 이 개념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프로이드보다 좀 더 확장되어진 것은 비욘의 위대한 그런 점은 유아의 사고 능력이 이렇게 발달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엄마에게서 배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엄마의 알파 기능을 통해서 그 역할이 아이 속에서 내재화된다고 엄마에게 그런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 것이 조금 더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상호 주관을 통해서 아이가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가 불편한 것들, 아이가 소화되지 못한 것들을 엄마한테 이렇게 투사해서 던지면 엄마가 그걸 받아서 담아준다고 그러죠. 담아서 이걸 엄마 안에서 소화시켜서 아이한테 변형시켜서 이렇게 다시 내어줄 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아이가 변형시키는 기제를 배운다.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재화시키면서 본인 안에도 이 알파 기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뭔가 불편한 자극을 던진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중요한 대상을 통해서 이게 엄마의 알파 기능을 통해서 한번 소화시켜서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도 그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재화하면서 자신의 발달 기능 속에서 요거를 가져가서 발달시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알파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기능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것의 상대역과 함께 고유한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고유한 방식으로 춤을 추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현실을 이해하고 지각들의 어떤 정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격의 측면, 배가 고팠지, 아이고 속상했었지, 화났었지, 이런 것들, 엄마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것들, 정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이가 이거 조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발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알파 기능은 환경을 탐지하는데 의식을 탐조동처럼 사용하고 또 탐지한 대상들의 정동적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정동적 의미를 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은유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알파 기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감정의 정동에 압도당한 채로 무의식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내 무의식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계속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해석이 안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죠. 이 베타 요소들은 계속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 행동들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의식화시키고 상징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알파 기능이라는 거. 이렇게 은유화시키는 기능이 알파 기능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기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어지는가, 이걸 다시 한번 더 이 비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는요, 1차적으로 비워내는 현상에 초점을 뒀습니다. 최초로 클라인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은 말했지만 클라인은 그냥 비워내는 거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비욘은 이 투사된 정서를 수정하는 반응을 불러내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의사소통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투사된 정서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안에서 이게 체류되면서 수정한다는 거예요. 이 수정하면서 이게 엄마 안에서 수정이 되어진 이것이 다시 또 아이한테 가는 이런 의사소통하는 기능들,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알파 기능들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들을 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정서가 발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내담자가 불편한 거 우리 상담자한테 던지면 우리 상담자 안에 그것이 그 감정들이 체류하면서 그것들이 소화되어지면서 이게 정동적 의미를 부여하면 다시 이게 이제 내담자한테 들어가겠죠. 내재화되면서 내담자의 또 무의식을 또다시 자극을 하면서 자극을 하면서 이것들이 다시 또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기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기능이
분석가의 상담가의 알파 기능이 치료적으로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나쁜 감정들을 엄마 안에 두고 그것이 체류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던집니다. 그리고 체류하도록 합니다. 자, 어머니 안에서의 그런 체류에 힘입어서 어머니의 알파 기능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험들, 베타 요소죠. 이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의미화를 주는 거예요. 즉 어머니는 아이의 투사를 받아들이고 엄마의 그 자신의 그 알파 기능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몽상이거든요. 꿈꾸기에 의해서 이걸 변형시켜서 언어화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아이한테 돌려주면 아이가 그것을 받고 내재화시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엄마한테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으로서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알파 기능에 대해서 비혼이 상호작용하는 상호주관하는 이 역동에 대해서 비혼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임상에서 너무나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선생님들이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비혼의 책들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